분쟁 없는 공동주택 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궁금증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궁금증 첫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무엇이고 하자 담보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하자 보수 청구의 절차 및 조건,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하자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김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의 개념부터 그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과 보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자보수 보증금은 어떻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하자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 말하고 있는 하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하자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흔히들 하자라고 하면 벽체의 균열이나 집안의 결로, 곰팡이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자 여부 등을 판정을 할 때 있어서 위의 정의조항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의 현상이 확인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현상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하자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결함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어야 합니다. 해당 결함은 안전, 기능, 미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도가 미미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하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것을 하자로 보고 있으며, 하자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 설계도서, 관련 법령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하자 판단에 있어서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함께 숙지해 두시면 하자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 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외에도 민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에 규정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과연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담보 책임이란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법정 책임이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시공과 입주자의 대금 지급 사이에는 등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입주민이 10억 원의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주체는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입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입주자가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서 그 가치가 9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등가성이 깨진 것이고 입주자는 사업주체에게 법에 정해져 있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상계약인 분양계약의 경우 이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하자담보 책임의 특성상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기간을 무한하게 설정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질 책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각 공동별로 합리적인 선에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는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 혹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나 건축주, 공동주택을 증개축한 시공자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과 별개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로 인해서 하자보수 의무를 지는 자가 분양을 한 시행자인지 혹은 사업주체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한 시공자인지 혹은 둘 다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기에 아마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제37조 제1항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는 시행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의무와 달리 손해배상 의무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때문에 다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시공자는 분양자가 파산이나 무자력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시공자는 시행자의 보충적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회에서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분양자와 일괄 도급을 받은 시공자 모두 그 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니까 하자심사 신청 시 일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자가 있다면 그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셔도 아니면 분양자인 시행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도배, 수장 등 마감 공사는 2년, 설비, 창호, 조경 공사 등은 3년, 철근, 콘크리트, 조적 공사 등은 5년, 안전과 직결된 주요 구조부는 10년으로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언제든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 청구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 청구까지 모두 한 경우에만 담보 책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입주자분께서는 각 공종별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셔서 담보 책임 기간을 준수하셨더라면 그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권리 행사가 계속 가능하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의 발생 기간이자 권리의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보수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였지만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은 인도일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고 있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표는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시킨 것인데 강의 다 보시고 나서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자보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구권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유 부분은 입주자, 즉 세대의 소유자가 청구권이 있고 공용 부분은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장이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임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누어 각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식의 제한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화 구두로만 보수 청구를 한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용 증명 등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하자 보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보수 청구를 하시려는 경우에 입주자 등은 청구권자가 되고 사업 주체가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가 발생한 증거 서류가 되는 사진과 어떤 부위에 어떠한 현상이 언제 발생하였다는 것을 특정하여 기재하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하자 현상이 언제 발견하였는지, 보수는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 분쟁의 경우 입주자들과 통상 건설사 등 사업 주체 간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서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준비하였는데요. 판례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들을 대행해서 사업주체에게 보수 청구를 한 사건인데 주요한 문제점을 이제 잘 특정을 해서 기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우리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수 청구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했다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수 절차를 이행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또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주체가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이행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점을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진행하여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및 재정 신청을 신청하셔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증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보증금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도 계속해서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절차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를 기억해 두시면 조금이나마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오늘 강의를 기억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하자보수 청구 절차에 변경이 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 등은 하자보수 청구 내역 등을 보관을 하여야 하고 입주자들이 요구를 하면 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은 과거 자신이 하자보수를 청구했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과거의 청구 이력을 찾아서 그 권리를 보장받기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만큼 입주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수 청구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 하자보수 청구 내역,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내역,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고 사용한 내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서류 일체, 그 외에 하자보수 청구 대행을 위해서 관리 주체가 제출받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보관 방법 또한 시행령에서 함께 신설이 되었는데요. 하자보수 청구 등에 관해서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는 하자보수 청구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관리 시스템에도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보관 기간은 사업 주체에게 하자봇을 청구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때 입주자들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한다면 서류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애취하는 돈인데요. 사업 주체가 폐업, 파산, 도산을 하는 경우에 입주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보수를 받기 어려워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사업 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어떻게 예치하고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은 어떻게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대략 시공비의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치 대상은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라면 모두 해당이 될 수 있겠으나 LH나 SH 등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인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청구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를 하여야 하고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관리단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주자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이를 보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업 주체가 보증서를 예치했다는 보증서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사업 주체가 보증금을 예치하기는 하지만 보증서 관리자는 사업 주체가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입니다. 처음에 사업 주체가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사업 주체가 되지만 피보험자는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다만 사용검사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계받은 현금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를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보증서의 인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인계할 때 구청에서 직접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보험증권 연락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험증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는 사용검사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자동 승계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계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증서 샘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사용검사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기사항에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홈페이지 예시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소 등을 알고 계신다면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 기산일이 전유 부분을 인도일,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혹은 사용 승인일로 서로 각각 달랐는데요. 하자보수 보증금의 경우에는 그 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모두 공유 부분을 기준으로, 즉 사용검사일을 그 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과 하자보수 보증금의 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 계좌 또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기간은 보증서 지급 시 위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수에 사용할 때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셔서 보수에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보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반드시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만 산정을 하셔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함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각 호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경우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과정에서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또는 하자진단업체의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으신 경우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사용한 이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1회 사용할 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강의 시간에 다룰 예정이라 법률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장판정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재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에 의하면 하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을 하되, 입주자에게 광고하거나 분양계약서 등을 제공하는 등 특별히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없거나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설계도서 적용 기준을 보기 쉽게 도식한 부분인데 이 또한 참고하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없거나 설계도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각종 계약서나 공고는 향후 하자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글씨가 작고 많아서 읽기 힘든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꼭 잘 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가 될지 산정을 할 때 교체 또는 보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하자의 정도에 비해 그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보수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교환 가치 차익, 즉 하자 없이 시공할 경우와 하자 있는 상태로 시공된 경우의 가치 차익으로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환 가치의 가치 차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비 차익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공, 변경 시공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의 하자의 개념부터 하자 판정 기준까지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신다면 추후에 하자 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자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에게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